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론 퀴즈들이 있는데 오늘 6번째로 퀴즈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생태체계 그리고 또 체계 모델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렵죠? 여기 내용들은 조금 좀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생태체계 이론이나 또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제 수업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기본 이론으로 또 기본 관점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좀 제대로 한번 이해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되니까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 한 번은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좀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도 한번 정독을 한번 하셔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적 접근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오네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라는 뜻이고요. 통합적 접근이라는 말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사회복 실천 현장이 좀 분화되었고 나누어졌었는데 Person Environment라는 PI, 파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도 많이 하는데요. PI 한번 적어볼게요. P, Person, I, E, Environment, 파이죠. 그러니까 나누어졌던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통합한 하나의 큰 틀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합적 접근이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상호작용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 관점 이 관점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 개인, 가족, 지역사회 모든 이 사회의 다양한 어떤 행태와 문제와 대상들을 이 틀 안에서 이제 보겠다. 그게 통합적 접근이에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대상들도 다양하고 그러면 그 대상에 맞게끔 다 서로 다른 모델을 쓰기는 어렵죠.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사회 문제는 계속 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발생이 되고요. 그런 시대적 상황과 또 우리 사회복지 갖고 있는 어떤 브로드한 굉장히 브로드하죠. 그런 브로드한 특징 때문에 이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의 큰 패러다임으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 관점,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속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PI, 지금 제가 좀 전에 했던 환경 속에서 인간을 바라본다. 환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이죠. 이런 관점을 가장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 또 이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태체계예요. 생태학과 체계 이론이 합친 거라는 것을 이제 이미는 아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체계 모델, 뭐 생태체계 관점, 이게 다 같은 내용인 거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것은 이제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PI, 파이의 개념인 거고 이 개념이 가장 잘 구현된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생태체계 모델,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거죠. 문제 볼게요. 생태체계 모델 적용의 예가 아닌 것은 생태체계 모델 적용의 예가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 보면 PI라는 게
인간과 환경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생태 체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그럼 이게 왜 이 모델이 의미 있게 다가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 때문에 특징적이냐? 뭐냐면 여러분이 이 생태 체계, 특히 체계 이론은 원인과 결과가 한 A에서 원인이 돼서 B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단선론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어떤 게 먼저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게 뭐예요? 순환. 중요한 개념이 들어와요. 순환. 모든 우리 현상과 문제들을 순환으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체계 이론은 그렇게 사회 문제를 순환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회복지로 이 모델을 갖고 오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 현장의 문제들과 대상들과 상황들과 현상들을 순환론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저희가 갖고 왔다는 얘기죠. 순환이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체계가 서로 작용하는 온전한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체계라고 한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순환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호작용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 어떻게 하느냐? 투입하고 전환하고 산출하고 완료한다, 피드백한다 라는 이런 그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림 있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순환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순환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 상호작용의 의미다. 돌고 돈다. 그거를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대상, 어떤 문제, 어떤 욕구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관점에서 그 대상, 그 문제, 그 욕구를 보는 거예요. 자, 문제 갈게요. 개인과 생태체계 모델 적용의 예가 아닌 것은? 예시 1.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교류 과정을 이해한다. 맞죠? 네. 서로 순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 개인적 욕구와 환경적 욕구 사이의 조화와 균형 정도를 파악한다. 네, 맞죠? 개인과 환경 얘기하고 있죠. 3. 생태도를 활용하여 미시, 중간, 거시 체계들 사이의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한다. 네, 이것도 맞네요. 왜냐면 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이제 가까운 것부터 밀접한 것부터 미시, 중간, 거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태도 그릴 때 이런 걸 나눠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4. 클라이언트 문제를 체계 내의 개인적 부적응 또는 역기능으로 파악한다. 틀렸죠? 왜냐면 이게 문제, 또 어떤 현상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또 개인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환경 사이의 뭐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4번은 틀린 게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에 대한 다중 원인 가능성, 문제 현상의 설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그렇죠. 다중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하나만 되지 않잖아요. 단선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생태체학의 관점을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한 가지 원인에서 한 가지 결과가 나왔다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또 상호작용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잘 적응해 가는지, 또 환경과의 좋은 자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욕구를 채워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상호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도 해결되고 욕구도 충족이 되겠죠.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의 이론인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생태체계 모델과 생태체계 관점은 동일한 개념이다. 생태체계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체계 내의 개인적 부적응 또는 역기능으로 파악하지 않고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 적응 이렇게 보는 거죠. 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한다. 좋은 환경체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 환경 안에서 개인이 잘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문제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 간의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과 환경 간의 적응 적합성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려 그 개인을 비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나는 생태체계 모델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천의 그런 기법들이 우리 안에 배웠어. 이렇게 되면 어떤 대상자가 오면 어떤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사람한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주변 환경과 잘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좋은 자원들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데는 자원이 없어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좋은 환경을 발굴하거나 개발해 주거나 연결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온 이 대상자는 이 환경 속에서 적합하게 좋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체계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요한 개념들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예시 1. 외부의 투입이 없으면 부적 엔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 상태가 된다. 여기 보면 부적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부정적인 거죠. 외부의 투입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가 있어요. 폐쇄 체계는 뭐예요? 닫힌 거죠. 개방을 안 해요. 마치 창문도 닫고 문도 닫은 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 닫혀서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그런 걸 폐쇄 체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폐쇄 체계를 갖게 되면 부적 엔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네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안에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이 체계가 아무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나 영향이 없으면 스스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스스로 와야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서로 와해가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창문도 닫고 다 닫힌 방에서는 아무 먼지가 안 쌓일 것 같은데 먼지가 쌓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폐쇄 체계가 좋은 체계는 아니죠. 예시 2. 항상성으로 인해 체계는 행동 규칙의 규칙성을 행동 방식의 규칙성을 갖는다. 네, 이거는 뭐 그렇게 틀려 보이진 않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상태를 안정하게 유지하려는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체계가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규칙적으로 항상성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런 경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3. 산출은 체계의 변화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한 핵심 과정이다. 산출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서 결국 투입됐다가 전환됐다가 산출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산출은 전환의 결과물일 뿐인 거죠. 그러면 이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는 이제 환류에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환류에서 무엇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체계가 어떻게 갈지 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중 종결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이거는 지금 다중이니까 여러 개로 종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폐쇄 체계는 체계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폐쇄됐잖아요. 이 폐쇄 체계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향이나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가 조금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성이라는 용어, 또 엔트로피, 그리고 다중종결, 그리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의 특성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에요. 항상성. 항상성은 체계가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항상성으로 인해 체계는 행동 방식의 규칙성을 갖게 된다. 항상성 상태에서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본래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유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의 투입이 없으면 레겐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 상태가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산출은 전환 활동을 통해 결과물이 체계 밖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이다.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다중 종결은 출발은 똑같지만 결과는 다양하다. 다중 종결. 그다음에 폐쇄 체계는 상호작용을 예측하기가 쉽다. 체계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개방체계다. 개방체계는 계속 변하니까요. 네, 항상성으로 인해 체계는 행동 방식의 규칙성을 갖게 한다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들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사체계 모델이 있어요. 생태체계 관점에서 우리가 체계가 우리한테 많이 접목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체계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핑커스하고 미나난이라는 학자가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돼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실천을 할 때 체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자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핑커스하고 미나안이 말한 사체계 모델은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체계가 어떤 것인지 핑커스 미나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조금 헷갈리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책에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사책의 모델이 뭐지? 했을 때 여러분이 사책에는 뭐냐면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기억하기 쉬운 게 일단은 클라이언트 체계. 이거는 그 의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대상자도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복지관에 A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뭐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그럼 이제 그 사람은 클라이언트겠죠. 또는 엄마가 자기 아들이 요즘에 뭐 너무 그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복지관 찾아와요. 그러면 그 엄마가 맞잖아요. 클라이언트예요. 엄마가 클라이언트. 조금 구분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변화 매개 체계 표적 체계 다음에 이제 행동 체계 표적 체계 할까요? 그다음 표적 체계. 표적 체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변화시킬 거죠. 그 변화하는 체계가 표적 체계예요. 타켓. 이게 좀 제일 중요하겠죠. 타켓. 누구를 타켓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할 것인지. 그 표적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 체계는 이 표적 체계의 대상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같이 합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행동 체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 매개 체계가 있어요. 변화 매개. 지금 질문이 변화 매개 체계 물어보는 거예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클라이언트 체계나 표적 체계나 행동 체계를 갖고 변화시키려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것이 변화 매개체인데 이제 이게 여러분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관 같은 곳도 될 수 있겠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볼게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짜가 틀렸네요. 가하던 남편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을 통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의뢰되었다. 핑커스와 미나안의 사책의 모델에서의 변화 매개체계는 변화 매개체가 제일 구분이 쉬워요.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변화 매개체. 왜냐면 표적이나 행동이나 클라이언트는 약간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 매개체는 중복이 안 돼요.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누군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관 뭐 상담소면 상담소나 상담사 상담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 매개 체계는 여기서 중독치료 전문가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답이 이제 5번이 될 것 같아요. 남편, 아내, 경찰, 이웃 주민, 중독치료 전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답이 아닌 거죠. 지금 음주 상태 남편이 아내를 지금 뭐 때리거나 폭력을 했으니까 남편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남편을 변화시키겠어. 그러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표적체계라고 했어요. 남편이 표적체계. 근데 나는 아내도 조금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럼 아내도 표적체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일단 남편을 표적체계로 했다 그러면 아내는 같이 이 표적체계를 남편을 변화시킬 같이 할 대상이 되겠죠? 행동체계 같이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상호작용해서 이 남편을 변화시킬 사람이니까 아내가 되는 거고요. 경찰은 지금 데리고 왔죠. 의뢰를 했죠. 그래서 경찰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고요. 이웃 주민은 어떻게 해요? 이웃 주민도
이웃주민 신고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하고 이웃주민은 이제 클라이언트, 의뢰를 한 사람들이죠. 답이 5번. 중독치료 전문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변화시킬 사람이죠. 그래서 중독치료 전문가는 변화 매개체계다. 네, 정답은 5번이네요. 핑커스 미나안의 4체계 모델,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여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이제 약간 매치가 돼요. 변화 매개 체계는 제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이므로 중독 치료 전문가가 변화 매개 체계이다. 이거 안 헷갈릴 거예요. 남편은 표적 체계다. 왜냐? 변화의 대상이 될 거니까. 변화의 대상이 되는 체계는 표적 체계다. 기억 꼭 해야 되고. 그다음 아내는 행동 체계다. 변화 매개인이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므로 이제 같이 표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행동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 체계가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아내도 변화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며 표적 체계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 이제 경찰은 의뢰를 했으니까 클라이언트 체계, 이웃주민도 도움을 요청한 체계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체계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중독의 문제를 이웃주민과 같이 이제 해결해 보겠다. 그러면 이 이웃도 어떻게 돼요? 행동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는 사회복지사가 실천 전문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냐에 따라서 체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문제에서 이제 체계를 나눠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콤튼과 갤라웨이가 나왔네요. 콤튼과 갤라웨이는 아까 핑커스 미나 4체계에다가 5체계, 6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6체계보다는 5체계가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5체계가 뭔지도 알아야 되죠. 아까 4체계에다가 5체계는 전문가를 하나 더 더한 거예요. 여기 예시에 보면 전문가 체계가 좀 더해져 있고요. 거기다 6체계까지 한다 그러면 의뢰 응답 체계라고 하는 걸 더 더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핑커스 미나안의 4체계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그 다음 5체계나 6체계는 어때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컴튼과 갤라웨이의 사회복지 실천 구성 체계 중에 다음 사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체계는 이렇게 사례를 갖고 연결을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 B의 요청으로 그녀의 아들 C와 상담하였다. 이제 여기까지 딱 보면 변화 매개 체계는 누군지 딱 나오죠? 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변화 매개 체계고요. 고등학생 아들의 음주를 도와달라고 하는 어머니는 클라이언트 체계까지 왔어요.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A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의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 일단은 C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C는 C 학생, 아들 C는 일단은 뭐예요? 표적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체계도 있겠죠? 만약에 엄마랑 같이 한다 그러면 행동체계가 되겠죠? 또 누가 있지 행동체계가? 학교사회복지사랑 지금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사회복지사하고 친구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C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하고 친구들까지 지금 함께 치료에 참여시킨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행동체계에 나오는 거예요. 행동체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고요. 변화매개체계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죠. 클라이언트 체계는
학생 C, 아들. 참, 클라이언트 책에는 지금 어머니죠. 어머니가 글을 했으니까 어머니고요. 표적 책에는 학생이네요. C 학생. 전문가 체계가 지금 조금 빠져 보이네요. 뭐 예를 들면 의사 집단이라든지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전문가 체계가 될 것 같아요. 언급되지 않은 거는 전문가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에요. 핑커스 미나안의 사책에 전문가 체계가 더해져서 컴튼과 갤러웨이의 5책의 모델이다. 어머니가 아들의 문제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므로 서비스를 요청한 체계, 즉 클라이언트 체계는 어머니 B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어머니의 도움까지 같이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이 어머니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행동체계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머니도 또 어떻게 돼요? 표적체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접근하느냐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어머니의 고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어야 하므로 아들 C는 표적체계이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일하는 변화 매개 체계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A다. 아들의 변화를 위해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하고 아들의 친구를 참여시키려고 하므로 이들은 행동체계이다. 따라서 행동체계는 학교 사회복지사 친구들, 요 사례에서만 보면 그래요. 변화 매개 체계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체계는 어머니, 그리고 표적 체계는 아들 C.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체계, 행동체계, 변화매개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체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문제 두 개를 풀어보니까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그 상황 속에서 구분해보는 연습. 또 우리는 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 건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모델에서 보면 나는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일을 해야지. 나는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변화시켜야지. 그 다음에 이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게 행동체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변화 매개 체계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통합적 접근이고 또 체계이론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현장에 접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